어른들이 흔히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란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실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 결혼하느냐만큼이나 그 사람의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됐죠. 연인으로서의 호감과 신뢰만으로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듯 상대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더라고요. 겉보기엔 다정하고 인자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가족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만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빠는 건축사였고 엄마는 베테랑 간호사였죠. 저희 세 식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진 않았지만 언제나 화목하고 단란했어요. 아빠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건축일로 꽤나 인정을 받는 분이었죠. 엄마는 늘 활기차고 유쾌했어요. 병원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 통할 정도였고 환자들보다 환자 가족들이 더 많이 엄마를 찾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망이 깊은 분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가 설계도면 위에 펜을 달그락거리며 무언가를 그리고 계신 모습을 옆에서 자주 지켜보며 자랐어요. 건축은 사람의 시간을 담는 그릇이야. 공간은 그냥 건축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거란다. 어느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삶의 흐름도 달라지지. 와, 그럼 아빠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네?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늘 바라면서 일하지. 와, 아빠 너무 멋있어. 최고야. 어릴 적 아빠가 제게 해준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막연히 나도 아빠처럼 건축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고 정말로 아빠를 따라 건축과에 진학하게 됐어요. 1학년 새내기 시절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과제에 파묻혀 밤을 새운 날이 많았지만 희한하게도 매일이 즐거웠고 배우는 모든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저에게 갑작스럽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신입생이 된 해 가을 아빠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빠는 치료를 받을 체력도 버거우셨고 암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빠가 엄마와 제게 남긴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값이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허벌판에 땅 하나가 있어. 그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해 여보. 그리고 우리 딸 혜진아, 못난 나를 용서해줘라. 아빠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빠의 손만 꼭 잡고 있었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남긴 그 땅은 10년 넘게 소유하고 계셨던 곳이었는데 당시에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는 늘 어디가 먼저 개발될지는 아무도 몰라. 나는 그 땅이 언젠간 빛을 볼 거야. 믿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그때는 실감이 안 났죠. 그 땅이 제 결혼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건 물론 상상도 못했고요. 아빠가 떠난 후 엄마와 저는 둘이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엄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셨고 엄마는 나이가 드시면서 체력이 예전 같진 않으셨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없어선 안 될 존재였고 저는 그런 엄마가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사보로 일하게 됐어요. 건축사보라는 건 건축사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실무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 일종의 인턴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이 굉장히 빡빡하고 업무량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빠의 꿈을 이어간다는 생각으로 견뎠고 덕분에 매일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세미나에서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예비 남편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고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저와 함께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됐죠. 회의 끝나고 커피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날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길어졌고 어느새 둘의 사이는 가까워졌어요. 연애는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서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데이트를 했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도 하고 남편은 제 일에도 감정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죠. 예비 남편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예비 시부는 몇 년 전 지금의 예비 시모와 재혼하셨대요. 어릴 땐 사실 혼자 크는 느낌이었어.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땐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친엄마처럼 우리 형제 많이 챙겨주셨거든. 고마운 분이다. 그리고 당신도 대단하고 사실 나이 들어도 나는 엄마가 재혼하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나도 그랬어. 하지만 아버진 결국 아버지 인생을 사시는 거라고 인정하기로 하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리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니까 새어머니도 좋은 분 같았고. 무튼 저희는 2년 정도 교제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비 시부모를 만났을 때는 두 분 다 인상이 좋았어요.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꾸미려 들지도 않으셔서 저는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요. 왜 너무 격식 차려야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두 분은 생각보다 소탈한 타입이었고 변호사 아들 뒀다고 잘난 척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무난하게 지나갔고 예식장 예약부터 청첩장, 혼수까지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이후 예비 시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사부인, 좀 있으면 우리 애들이 부부가 되는데 서서히 우리끼리도 좀 친해지면 좋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어머나, 별 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주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은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셨고 뜻밖의 공통점으로 금세 친해지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통 분모는 다름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딱히 종교가 없었지만 저희의 어머니들은 두 분 다 아주 독실한 신자셨거든요. 예비 시모는 한 교회에서 봉사단체를 이끌고 계셨고 엄마는 병원 산의 기도 모임을 꾸준히 갔고 예배도 꼬박꼬박 나가는 분이셨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금세 2시간이 훌쩍 가더라고. 말도 참 곱고 깊이 있는 분이셨어. 무엇보다 믿음 있는 분이라니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너 시집 보내는데 그런 시어머니라면 안심이다 얘. 엄마 혼자 대신으로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더니 나쁘지 않았나 보네. 다행이다. 그 후로 두 분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식사 약속도 잡고 서로 안부를 자주 물으며 가깝게 지내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저와 예비 남편 둘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이 이어지는 일이구나 실감이 났죠. 예비 시모는 엄마에게 요양병원 일에 대해 자주 물었나 봐요. 그러다 병원 봉사에도 관심을 보인 모양이었죠. 어머니가 요양병원 일에도 관심이 많다고? 그건 또 몰랐네. 지난번에도 그러셨어. 예전에 친정어머니 간병하셨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직접 간병을 하셨다고? 그랬대나 봐.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때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부인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는 게 얼마나 고된지 알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봉사 오고 싶어 하신다고? 다음 주에 그래서 한번 오시기로 했어. 아이고 참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싶을 정도야. 처음 두어 번은 인사차 간식이나 작은 선물 같은 걸 들고
잠깐 들르는 정도였는데 예비 시모는 점점 봉사활동도 돕기 시작했어요. 정식 봉사자는 아니었지만 환자들 손을 잡아주거나 간단한 말벗이 되어주는 정도였고 보호자들하고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병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사부인, 혹시 이런 거 제안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병원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작은 낭독회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따뜻하고 위로가 돼요. 병원 계신 어르신들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병원 측에서 허락이 날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다 내부 회의 거쳐서 절차들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좋은 의견이니까 건의는 해보겠지만 병원 측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아니, 당연히 이해해요. 저도 무리하게 말씀드리려던 건 아니고요. 그 설교라기보다는 말씀 명상 같은 형식으로 꼭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이벤트성으로 한번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엄마는 병원에 이야기를 전달했고 병원도 기독교 재단이었던 덕분에 큰 무리는 없었어요. 금방 허가가 떨어지자 예비 시모는 직접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병원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고 낭독회 첫날에는 정장을 입고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낭독회는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좋았나 봐요. 긴 설교가 아니라 짧고 감성적인 메시지가 줄을 이뤘고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며 말씀을 들으셨고 어떤 간호사는 지나가다 사모님 오늘 말씀 진짜 감동이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그 덕에 병원 사람들도 점점 예비 시모를 신망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어요? 사부인께서 준비 도와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더라. 오늘은 음악 치료사분이랑 같이 해봤는데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어. 너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봉사 모임 팀장님 같아. 환자 보호자분들이 어찌나 고맙다고들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일회성으로 시작했던 낭독회는 점차 정기 모임으로 확대됐고 명상과 기도, 짧은 간증까지 더해지면서 병원 내 고정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예비 시모는 봉사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엄마도 그 변화에 놀라워하셨죠. 저랑은 크게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엄마와 예비 시모가 잘 지내고 또 병원에서 좋은 일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보기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예비 남편의 집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예비 남편의 남동생 때문이었어요. 예비 남편에게는 6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유독 예민하고 여린 성격이었대요. 그 녀석 성격이 너무 유약해서 우리 부모님도 나도 어릴 때부터 걱정이 많았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학교에서도 왜 친구들한테 놀림받거나 하면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울어버리는 그런 타입.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받고 며칠씩 술에 취해서 울고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게 약하면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 입을 일이 많았겠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한테 깨졌지 뭐. 그런데 그런 남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급격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휴학을 반복하더니 결국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히키코모리처럼 지내기 시작한 거죠. 예비 시부는 그런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자주 심한 말을 했나 봐요. 사내 놈이 그렇게 질질 짜서 어디다 쓰겠나? 아, 남자가 우유부단하면 집안 말아먹는 거다. 사내 새끼 키워놨더니 저렇게 질질 짜기만 하고. 네 마누라가 죽었냐? 자식이 죽었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쥐도 아주 따라갈 작정인지. 아유, 그러지 말아요, 여보. 승원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아유, 내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대학 멀쩡히 보내줘. 심리학인지 뭔지 전공한다더니 지 심리 하나를 못 다스려서는. 너 이 새끼 문 안 열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비 남편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스테레오 타입의 남성성을 가진 예비 시아버지는 동생에게 자꾸 상처만 더 주고 있었고 여린 동생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던 거죠. 아버지 말이 틀리진 않아.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말로 내리치면 동생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 걔는 그냥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애야. 조금만 더 내버려두고 다독여주면 될 텐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동생을 감싸던 예비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동생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 핸드폰도 꺼져 있고. 아니, 어디 잠깐 여행이라도 간 건 아닐까? 가까운데 뭐 바다라도 보러 갔을 수도 있잖아. 걘 그렇게 멀리 충동적으로 가고 그런 애 아니야.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으면 어쩌지? 아니야, 그럴 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예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후 가족들까지 나서서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성인 남성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색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었죠. 정신 차리고 들어올 테니까 내버려 둬라. 그놈 성격이 어디 가서 뭘 할 놈도 아니야. 금방 들어올 거다. 아버진 진짜 걱정도 안 되세요? 제발 그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 예비 남편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날 이후 예비 남편은 더 초조해졌어요. 사설 추적 업체까지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비슷한 실종 사례를 검색해 밤새 뒤지기도 하며 동생을 찾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죠. 혜진아,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혹시 동생이 이상한데 휘말린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나쁜 맘 먹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으면 어쩌지?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진짜로 잠깐 마음 정리하러 갔을 거야. 꼭 금방 돌아올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 걔가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겼을 애거든. 나한테까지 이렇게 말없이 떠날 애가 아니라고. 나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 그 말을 듣고 저도 괜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소 같으면 걱정이 지나치다며 다독였겠지만 이번엔 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고 예비 시가의 분위기도 뭔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만사 다 제쳐두고 동생 찾는 일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걱정은 걱정대로 두고서 저희 결혼 준비는 또 그 나름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지만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웨딩홀, 드레스, 청첩장, 혼수까지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었고 엄마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도와주느라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비 시모가 엄마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셨대요. 엄마는 그날도 요양병원에서 퇴근하고 곧장 약속 장소로 가셨고 평소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예비 시모가 꺼낸 이야기는 꽤나 뜻밖의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사부인이 그러시더라. 요즘은 예단을 현물로 잘 안 한다고. 그게 오히려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예단 얘기? 갑자기? 그러면서 그러시더라. 우리 둘이 신앙도 같고 마음이 잘 맞으니까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의미를 나누면 어떻겠냐고. 특별한 방식? 그 땅 있잖아. 네 아빠가 남기고 간 그 땅을 예단 대신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러셔.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예단을 무슨 땅으로 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아니 사유지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헌납 개념으로 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지. 이번에 교회 쪽에서 보육원 시설을 새로 짓는데 그 땅의 위치도 괜찮고 용도도 잘 맞는다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일한 유산이고 저희 둘에겐 말 그대로 기억이자 의미였던 그 땅을 예단으로 달라니요? 아니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왜 그걸 예단으로 내줘? 그 땅이 뭐 아무데나 막 줄 수 있는 거야? 엄마 아무리 봉사도 좋다지만 그건 아니지. 근데 혜진아,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해. 예단이라는 게 꼭 비싼 옷감이나 예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않니? 그리고 좋은 일 하는 데 쓰는 거면 너희 아빠도 만족할 것 같고. 말이 좋아 나누는 거지. 아유, 어디다 대고 우리 땅을 예단으로 달래? 아무리 봉사니 교회니 포장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부인도 그 땅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아무래도 병원 낭독회도 해보니까 이런 좋은 취지의 일을 계속 확장하고 싶으신 것 같고. 아, 그래도 엄마 그 땅은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잖아.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넘기겠다고? 아니, 난 그 꼴 못 봐. 아우, 혜진아, 그러지 말고 차분히 좀 생각해보자.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말이야, 사부인 말대로 좋은 일에 쓰인다면 네 아빠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 아빠가 그걸 기뻐하신다고? 아빠가 그 땅 하나 지키려고 우리한테 남기고 가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좋은 일이 되는 거지. 엄마는 지금 감정이 흔들리는 거야.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는 말아줘라. 나는 정말 사부인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 바쁘단 핑계로 교회에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 많은데 나 솔직히 사부인 보면 좀 창피하더라. 엄마, 난 솔직히 엄마가 어머님 너무 좋게만 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 정도 아니거든? 엄마는 못 느껴? 항상 사람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잖아. 겉으로는 웃고 말은 예쁘게 해도 항상 뭔가 사람 평가하고 아래로 보는 눈빛. 사부인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은근하게 얕보는 말투. 그래도 아유, 나는 정이 가더라. 엄마는 그게 문제야. 원래 그런데 약하잖아. 누가 손 한 번 잡아주고 말 고운 소리 하면 마음 쉽게 여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예비 시모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무 예비 시모 칭찬만 해서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항상 뭔가 고상하고 거룩한 척은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묘하게 기분 나쁘게 느껴졌거든요. 말끝마다 뭔가 우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게 단순한 제 기분 탓이 아니란 것도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가 일하는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봉사하시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좋은 뜻보다는 병원 내 어떤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한 느낌으로밖에 안 보였죠. 게다가 이런 요구까지 하니 어떻게 더 좋게 보겠어요? 엄마 안 되겠다. 그 땅 내 앞으로 돌려. 지금 안 그러면 엄마 아주 홀라당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겠다. 너무 급하게 그렇게 결정하지는 말고. 아니, 지금부터는 나한테 맡겨. 어머님이 무슨 얘기하면 나한테 말하라 그래. 알았지? 아유, 얘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는 서둘러서 땅을 제 명의로 이전했고 그로부터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에 본색을 드러냈어요. 제가 땅을 제 명의로 돌려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에게 연락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해요. 아, 이제 와서 땅을 혜진이 명의로 돌린 건 뭐예요? 그렇게 고가웠던 거예요? 아유, 아니요, 사부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혜진이가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서요. 아니, 좋은 일에 쓰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건데요? 그 땅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대화 내용을 제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저는 들으면서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확실하지 않아? 말은 고운 척 다 해놓고 결국엔 땅 때문이었잖아. 아니, 누가 누구더러 상식이 없대? 진짜 너무 뻔뻔하지 않아? 그동안 무슨 교회 얘기, 봉사 얘기, 신앙 얘기하면서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더니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다. 아유, 다 믿고 있었는데. 나 솔직히 이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엄마, 그런 사람 시어머니로 모시고 나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결혼도 다 엎어야 하나 싶었는데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는 집으로 절 부르더군요. 우리는 사설 다 빼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 예단으로 못 내놓겠다고 했다며? 네, 제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사부인이 하도 좋은 분이길래 너도 그 정도 이해는 되는 애인 줄 알았더니 이제 와보니 아주 근본이었구나. 믿음도 없고 이해도 없고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참나, 누가 햇소리를 하시는지. 그래? 그럼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승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 아니거든. 너 같은 거한테 우리 아들 못 주겠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 내놓지 않으면 파혼이란 소리야. 네 꼬라지 보니까 우리 승연이 너한테 못 주겠다고. 내 아들이 아깝지. 한참 아깝고 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을 더는 참지 못했어요. 그래요. 저도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부터 불편했어요. 봉사님 뭐니 하시면서 은근히 엄마 조종하듯 행동하시는 거, 병원에서 영향력 키우려고 엄마 이용하신 거 다 봤다고요. 아유, 말은 고운 말만 하시면서 사람 내려다보는 눈빛 안 느낄 줄 알았어요? 너 말 다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신앙, 봉사, 전부 겉모습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결국엔 땅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안 내놓는다고 파혼이라뇨? 그게 어른이 할 말이에요? 어머머머, 진짜 말 돌리는 꼬라며? 너 어디서 그렇게 버릇없이 컸니? 아빠랑 엄마한테 배웠어요. 적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건 배웠고요. 우리 아들도 너 이런 애인 거 아니? 어른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우리 아들 오기만 하면 너는 아죠? 오기만 하면 뭐요?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예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이른 귀가였고 싸움 소리가 들렸는지 얼굴엔 경직이 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승연아, 잘 왔다. 얘가 하는 말 들었지? 그 땅 안 내놓겠단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봉사도 모르는 년은 네 신부감으로는 안 어울린다. 그냥 파혼해버리자 우리. 이제 쇼 그만하세요. 뭐? 왜요? 그 땅 받아서 또 우리 승원이처럼 약한 애들 가다 두고 착취하는 데 쓰려고요? 뭐라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고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야, 착취라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비 남편은 저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 말할게. 내가 내 동생 찾느라 그 일에 미쳤었던 거 알지? 단서도 없이 찾다가 결국 내 동생 찾아냈어. 근데 그게 누구 짓이었는 줄 알아? 바로 이 인간 짓이었어. 내 동생 가둬놓고 감히 그런 짓을. 예비 남편은 사람을 써서 동생의 흔적을 찾아냈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동생이 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 예비 남편은 동생의 상태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몸무게는 15kg 이상 빠져 있었고 온몸엔 각종 훈계의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형, 나 너무 무서웠어. 계속 기도만 시키고 자꾸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거기 이상한데요. 어머니가 그게 다 사실이야? 새어머니가 한 짓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예비 남편은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고 동생이 알려준 곳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하나님의 치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비인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서 예비 시동생이 회복을 명목으로 감금되다시피 지냈다는 걸 알게 됐죠. 약물치료, 수면박탈, 기도훈련이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통제를 가했고 탈출을 시도하면 극심한 수준의 훈계와 감시가 따랐다고 해요. 이 사태를 파악한 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확인한 거예요. 예비 시모는 과거 사입이 종교에서 부교주 역할을 하다가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뭐? 사이비 부교주? 실제로 사망한 노인도 있었어. 유언장 조작으로 유상 가해찬 사건이었고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다고. 어머니, 아니, 이 사람 7년형 받고 3년 만에 나왔더라고. 어머, 그럼 그때부터 신분을 바꾼 거야? 이름도 바꾸고 정숙한 교사 출신인 척 꾸미고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예비 남편은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고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의 폭로에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니라고 부정하며 고함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사이비야. 다 하나님 뜻에 따른 거였다고. 나는 그냥 사람들 살리려고 했던 거야. 사람을 살려? 그럼 승원이 온몸에 난 자국들은 뭐고? 수면제 먹고 침대 밑에서 떨던 건 뭐였어? 그게 살리는 거야? 그건 걔가 약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가둔 거네요. 약하고 외롭고 말도 잘 듣는 사람들. 당신,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둬. 출산 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또 동일 범죄 저질렀고 이거 가중처벌인 거 알지?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내가 당신 평생 빵에서 썩게 할 거야. 알아들어? 예비 시모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어요. 입을 앙다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도 찜찜했는지, 왜 엄마에게서 예비 시모를 떼어놓고 싶었는지 전부 설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정리한 모든 자료와 증언, 그리고 동생의 병원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담긴 의료 기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대상은 예비 시모 개인은 물론 그녀가 이름만 빌려 운영하던 사이비 교주와 함께 만든 종교단체와 봉사단체까지 포함됐어요.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였던 만큼 예비 남편은 그 실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수사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나도 그래. 하지만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돼. 승원이도 다른 사람들도 다시는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말하던 봉사라는 단어 이제 들으면 소름부터 돋아.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신성한 척 굴 수가 있냐고.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곧장 수사에 착수했어요. 예비 시모의 과거 전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과거 부교주로 활동했던 사이비 단체에서 치매 노인과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암이 치유된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수억 원의 헌금을 갈취한 혐의가 다시 검토됐어요. 그때는 피해자들이 나서길 두려워했대. 자식들 몰래 유언장 바꾸게 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하고도 인연 끊게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상속도 다 뺏었더라.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도 태연하게 우리 엄마 앞에서 봉사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일상이었나 봐. 그게 사명이라 착각했을 수도 있고. 과거의 교명과 단체명을 수차례 바꿔가며 지역을 옮겨가며 유사단체를 반복적으로 만들었던 것도 드러났어요. 이번 타겟은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봉사라는 이름으로 접근했고 엄마가 근무하던 병원 내에서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던 중이었죠. 그렇게 낭독회를 가장한 종교 포교, 감정적 접근, 노인 환자들에 대한 관계 형성, 모든 게 다 계산된 접근이었던 겁니다. 하마터면 요양병원에도 한바탕 피바람이 불 뻔했던 거죠.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부는 말 그대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저희 집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게 두진 않았을 겁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속가는걸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 집안이 두 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여자와 결혼한 게 죄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시부는 그날 이후 즉시 예비시모와의 혼인 취소 절차에 착수하셨고 예비시모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 분할 청구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셨어요. 예비시동생은 다시 집으로 왔고 처음에는 대인 기피가 너무 심해서 거실에만 나와도 손이 덜덜 떨렸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원아, 괜찮아? 이제 그런데 안 보내. 형이 옆에 있어. 애비가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몰아붙였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그 짧은 말에 예비 시동생은 몇 분을 울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비 시동생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망치지 않고 이 단체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더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예비 시동생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예비 시모를 포함해 그 단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공범 7명이 모두 연행됐어요. 사이비 단체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각지에서 운영되던 부속 시설들도 폐쇄 조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체의 시설 중 일부는 불법 합숙소로 등록되지 않은 건물들이었고 그 안에서 지내던 청년들과 노인들이 구조됐어요. 일부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몇몇은 아예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수년을 갇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분은 섭식장애가 꽤 오래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의심됩니다. 이 안에서 지내던 분들 다들 한 번씩 강압적인 종교 훈련이나 심리 조작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곧바로 보호시설로 이송됐고 정신의학적 상담과 심리치료가 병행되기 시작했어요. 상담이 끝난 후 눈물 흘리며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분노나 파혼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일이었다는 걸요. 전 예비시모는 구속된 직후 바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그동안 예비 남편이 수집해놓은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과거 범죄 전력, 반복적인 사기 수법, 신분 위장, 사이비 활동을 통한 세뇌 및 감금, 유산 강탈 등 중대 범죄들을 모두 병합 기소했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재판부의 입장도 단호했어요. 피고는 종교와 봉사를 명분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계획적 사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는 신의 이름을 빌려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15년이었고 판결은 징역 13년형이었어요. 판사는 재판 내내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도 그 노인들도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치유되길 바랐던 겁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을 빌린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은 인간의 법을 따릅니다. 피고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뜻이었다는 진술은 반성이 없는 독선일 뿐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함께 활동했던 사이비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접근해 유산 계약을 종용했으며 어떤 이는 치유기도 명목으로 거액을 가해체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이들은 단순히 협조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포섭하고 세뇌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단체는 법인 등록이 취소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피해자 보상 절차가 착수됐어요. 피해자 가족들, 특히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가족을 다시 찾은 이들에겐 보호 상담이 별도로 제공되었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그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동안 저희의 결혼 준비는 이미 저희 손을 떠나 있었어요. 진짜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 그저 불편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 불편함이 직감이었나 봐.
네가 그 땅 지킨 덕분에 이 일도 여기까지 온 거야. 혜진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승원이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 혹시 이 일로 미뤄뒀던 우리 결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용기 있게 싸워왔고 자기 가족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선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겪으며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으며 손을 잡고 예식장을 걸어갈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당신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거, 진실을 밝혀낸 거 모두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도 많이 배웠고 그런 당신을 존경하고. 그럼? 하지만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 그게 지금 우리한테 맞는 선택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승현 씨.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남은 건 그저 담담한 정리였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잠시 도시를 떠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지쳐 계셨고 요양병원 일도 잠시 쉬기로 했어요. 엄마, 이제는 조금 쉬어. 사람은 쉬어야 할 때 쉬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 사이 저는 건축사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걸고 건축 일을 시작했어요. 늘 아빠의 뒤를 따라가듯 설계도면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이번엔 제가 제 발로 걸어 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설계하거나 노후된 건물을 개조해 실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일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이 있었어요. 엄마, 이번에 의뢰 들어온 마을에 간 말이야. 햇빛이 더 잘 들어오는 구조로 바꿔보려고요. 그래, 너희 아빠가 늘 그랬지. 볕이 들고 하늘이 잘 보이는 공간이 좋다고.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와 함께 보내는 소박한 일상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복잡한 감정도 의심도 싸움도 없고 오롯이 제가 믿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실감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의 진짜 중심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랑 함께하는 일상은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저에겐 그 평범함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런 제 앞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던 오후였고 저는 설계 도면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려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을 보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건 예비 남편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사람. 이전보다 훨씬 마르고 수척해진 얼굴, 꺼진 눈빛, 꾹 담은 입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왜 지금 이러는 거야? 예전엔 너를 지켜줄 힘도 없었고 내 가족을 바로 보는 지혜도 없었지만 이제 달라졌어.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너희 어머니 앞에서도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한참 바라봤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 느꼈던 상처도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동생을 위해 싸웠고 자신이 친모처럼 믿어왔던 사람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진실을 밝혀냈고 가정을 산산조각 낼 각오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 엄마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현관 쪽을 힐끔 보시고 잠시 서서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깊이 있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도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들어와. 비 오는데 서 있지 말고. 결국 저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고
다시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번잡하게 사람을 불러 모으지도 거치레를 차리지도 않았어요. 가까운 가족과 몇 명의 친구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고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우리다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저는 제가 손수 설계한 아늑한 집에서 남편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집은 복잡한 구조 없이 햇살이 잘 드는 창이 많고 따뜻한 톤의 나무 소재가 중심이 된 구조예요. 아침이면 저는 커피를 내리고 남편은 각자의 도시락을 싸며 바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토마토 넣었지? 요즘 토마토 맛있더라. 맞아. 그래서 2개나 넣었어. 그리고 당신 건 어제보다 간장 덜 쳤어. 아이고 내가 무슨 대접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 장모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제가 해드려야죠. 우리 셋의 삶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졌어요. 전에는 그저 애써 맞춰가던 시간이 많았다면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싶어지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때 시모가 될 뻔했던 그 인간은 현재 한 여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복역 중에도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또 수감자들 세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인간이면 그러고도 남지. 그래도 이제 더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한편 시동생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고 지금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피해자 치유센터에서 동료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방님, 이제 진짜 멋있어졌어요. 예전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이젠 다른 사람들 돕고 있다니. 승원이한테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일이야.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니까. 그 아이는 너무 여린 게 탈이었지. 그런데도 잘 버텨줘서 기특하고 감사하지. 이제 저는 제 삶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는 여전히 저의 가장 따뜻한 울타리고 남편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삶이라는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집을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삶을요. 전 예비 시모가 교도소에 갇혀 지내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전 그렇지 않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평생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아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더는 그 거짓된 신념에 휘둘릴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간이 만든 거짓된 울타리는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되찾았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엄마와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겉으로 따뜻한 척 다가와도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제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명과 말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믿고 지켜내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의 삶엔 가짜 울타리가 아닌 진짜 온기를 주는 사람들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